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입니다. 수만 편의 논문을 AI와 분석하고 대신 읽어드립니다. 이제 매일 운동하면서 편하게 듣기만 하세요. 혹시 40대 넘어가면서 예전이랑 똑같이 다이어트 하는데 뱃살은 그대로고 기운만 쭉 빠지는 것 같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실 40대 이후 다이어트는 예전처럼 그냥 열심히만 하면요. 오히려 소중한 우리 근육만 잃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40대부터는 우리 몸이 생각보다 많이 달라져서 다이어트 접근법도 완전히 좀 새로워져야 돼요. 단순히 덜 먹고 더 움직이는 걸 넘어서 근육은 딱 지키면서 건강하게 뱃살 빼는 스마트한 핵심 전략 3가지 오늘 확실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40대 이후의 다이어트는 20대와는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40대부터는 그냥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40대에 접어들면 우리 몸에 크게 이 3가지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근육이 자연스럽게 좀 줄어드는 우리가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50세 이후부터는 매년 1%에서 2% 정도씩 근육량이 줄 수 있고요. 근력은 그것보다 더 빠르게 약해질 수 있어요. 힘이나 순발력을 내는 그런 근육들이 좀 더 영향을 받기 쉽죠.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기초 대사량도 떨어져서 예전보다 살이 더 쉽게 찌고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도 커지면서 전반적인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그게 첫 번째 변화고요. 두 번째 변화는 우리 몸이 단백질이나 운동에 예전만큼 잘 반응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단백동화 저항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근육을 만드는 공장의 효율이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같은 재료, 그러니까 단백질을 넣고 같은 기계, 운동을 돌려도 생산량, 즉 근육 단백질 합성이 줄어드는 거죠. 똑같이 운동하고 잘 챙겨 먹어도 예전처럼 근육을 만들거나 지키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변화는 바로 회복 능력 저하입니다. 운동하고 나서 근육이 손상된 걸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요. 또 운동으로 생긴 어떤 염증 반응 같은 것도 좀 더 길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처럼 매일 아침 강도 높게 운동을 몰아붙이면 몸이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못 갖고 오히려 좀 망가질 수 있다. 그런 신호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근육은 저절로 줄어들고 새로 만들기가 어려워지고 회복 속도까지 느려지기 때문에 20대 때 하던 방식, 즉 그냥 덜 먹고 더 많이 움직이는 식의 열심히만 하는 전략은 통하지 않고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칼로리를 너무 확 줄인다거나 운동량을 갑자기 너무 늘리는 그런 단순한 방식은요. 부족한 에너지를 채우려고 지방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근육까지 막 분해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체중은 줄어들지 몰라도 근육이 같이 빠져버리면 기초대사량이 더 낮아지니까 결국 다이어트 끝나고 나서 더 쉽게 살이 찌는 그 요요 현상 오기가 쉬워지는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은 느린데 계속 밀어붙이면 근육이 성장할 틈도 없이 몸만 계속 지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스마트한 접근, 그러니까 좀 영리한 전략이 필요한 거죠. 우리 몸의 회복 능력을 한정된 예산이라고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칼로리를 줄이는 다이어트, 운동, 심지어 우리가 받는 일상적인 스트레스까지 전부 이 예산을 사용하는 활동이에요. 예전처럼 열심히만 하면 이 예산 금방 바닥나겠죠? 스마트한 전략은 이 한정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체중을 아주 천천히 감량하는 건 예산을 조금씩 꾸준히 아껴 쓰는 방식이랑 비슷하고요. 걷기 같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은 적은 예산, 그러니까 회복 부담은 적게 들이면서도 건강이라는 큰 수익을 얻는 현명한 투자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근육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저항 운동, 그러니까 근력 운동은 이 예산을 가장 중요한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할 핵심 투자 항목이 되는 거고요. 핵심은 회복 능력을 제일 먼저 생각하면서 근육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러면서도 효과적인 자극을 꾸준히 주는 데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목표는 40대 이후에 성공적으로 체지방을 빼기 위해서 꼭 필요한 3가지 요소, 그러니까 식단, 훈련, 그리고 회복, 이 3가지를 어떻게 새롭게 설계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이 3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봐야 됩니다. 영리한 식단은 훈련 효과를 높이고 회복을 돕고요. 근육 보존에 초점을 맞춘 훈련은 다이어트 때문에 이 근육이 빠지는 걸 막아줍니다. 그리고 충분한 회복은 이 모든 과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우리 몸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는 거죠.
본격적인 전략들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생각들, 예를 들어 다이어트는 무조건 빨리 빼야 좋다, 혹은 잠 좀 줄여서라도 운동 시간 늘려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구체적인 방법들이 바로 이런 생각들이 왜 40대 이후 우리 몸엔 잘 안 맞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걸 보여드릴 겁니다. 정리해보면 40대 이후에는 근육 감소, 근육 생성 능력 저하, 회복력 저하라는 몸의 변화 때문에 예전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단순히 열심히 하는 걸 넘어서 회복 능력을 중심에 두고 식단, 훈련, 회복,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현명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힘, 그건 바로 애청자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이야기의 깊이를 만들고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의 내일을 만듭니다. 저희의 다음 여정을 함께 걸어주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된 우리 몸 상태에 맞춰서 첫 번째 기둥인 식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시 설계해야 될까요? 근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지방만 효과적으로 빼는 스마트한 다이어트의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속도 조절입니다. 근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체지방을 빼려면요, 아주 천천히 가야 됩니다. 대략 일주에 자기 체중의 0.5%에서 1% 정도요. 무게로 따지면 약 한 0.45kg, 그러니까 한 1파운드 이하로 감량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천천히 빼야 한다고 하면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보통 빨리 빼면 목표에 더 빨리 도달하니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속도가 그렇게 중요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칼로리를 너무 갑자기 많이 줄이면 우리 몸은 이걸 심각한 위기 상황, 말하자면 비상사태로 받아들여요. 어떻게든 생존하려고 에너지를 확보해야 되니까 지방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근육까지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쓰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연구들을 보면 너무 빠른 속도로 다이어트를 하면 줄어든 체중 중에 상당 부분이 근육일 수 있다, 이런 결과들이 있어요. 특히 원래 체지방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일수록 근육 손실 위험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체중계 숫자는 빨리 내려갈지 몰라도 실제로는 근육만 더 많이 잃는, 어떻게 보면 좀 손해보는 장사일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천천히 점진적으로 칼로리를 줄여나가면 우리 몸이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적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도 줄고 근육을 만들라는 신호가 이제 몸에 더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결국 근육 보존에 꼭 필요한 저항 운동의 효과를 더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속도 조절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 원칙은 기간 설정입니다. 한 번 다이어트 할 때 그 기간을 12주가 넘지 않도록 비교적 짧게 계획하라는 건데요. 기간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이어트를 너무 길게 오랫동안 지속하면 우리 몸은 계속되는 에너지 부족 상태에 적응하려고 합니다. 마치 정부가 예산을 긴축하듯이 몸이 긴축 재정 모드로 들어간다고 할까요? 에너지를 최대한 아껴야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신진대사율 자체를 낮춰버려요. 이걸 대사적응이라고 하는데, 비유하자면 갑자기 연비가 너무 좋아진 차처럼 변하는 거죠. 예전이랑 똑같이 먹고 움직여도 에너지를 덜 쓰게 되니까 살이 더 이상 잘 안 빠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적응은 다이어트 시작하고 몇 주 안에도 나타날 수 있고요. 체중이 한 10% 정도 빠지면 더 뚜렷해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그 다이어트 정체기이고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호르몬에도 변화가 생겨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같은 호르몬은 줄고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이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늘어나죠. 이러면 식욕 조절은 더 힘들어지고 정신적으로도 지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이어트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한 12주 정도가 심각한 부작용 없이 칼로리 제한을 지속할 수 있는 좀 합리적인 최대 기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12주 다이어트가 끝났는데 목표 체중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세 번째 원칙입니다. 바로 의도된 휴식인데요. 다이어트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그 다이어트 기간만큼 혹은 최소한 절반 정도의 유지 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요요 현상을 막고 힘들게 얻은 감량 결과를 지키는데 아주 핵심적인 열쇠가 됩니다. 유지 기간이라고 해서 그냥 다이어트를 멈추고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유지 기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이어트 때문에 생긴 몸의 부정적인 변화들을 되돌리는 아주 적극적인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느려졌던 대사율을 회복시키고 불균형해진 식욕 관련 호르몬들을 정상으로 돌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낮아진 체중을 우리 몸이 새로운 정상 상태로 받아들이도록 안정시키는 시간이죠. 이때 칼로리 섭취량을 유지 칼로리 수준, 그러니까 체중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늘리거나 혹은 한 번에 늘려서 일정 기간 동안 체중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그 유지 기간 동안 우리 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긴축재정 모드였던 대사율이 점차 정상 속도로 회복됩니다. 식욕 관련 호르몬들도 균형을 되찾으면서 식욕 조절이 훨씬 수월해지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몸의 체중 설정점, 그러니까 몸이 정상이라고 인식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 체중 기준 자체가 더 낮은 수준으로 다시 설정될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는 긴 다이어트 중간에 한 1, 2주 정도 짧게 유지 칼로리로 먹는 다이어트 휴식기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연구에서도 보면 긴 다이어트 중간에 이런 짧은 휴식기를 갖는 게 대사 적응을 좀 완화하고 최종적인 감량 효과를 높이고 또 장기적으로 다이어트를 지속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결과들이 있어요. 다이어트 후에 갖는 유지 기간은 이 휴식기의 개념을 좀 더 길고 체계적으로 적용해서 감량 성과를 완전히 내 것으로 굳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40대 이후의 스마트한 식단 전략은 천천히 감량하는 속도, 12주 이내의 짧은 기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도된 유지 기간, 이 세 가지 원칙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느린 감량은 짧은 기간 동안 최대 효율을 내도록 돕고, 짧은 기간은 심리적인 부담이나 생리적인 부작용을 줄여주죠. 그리고 유지 기간은 이렇게 얻은 소중한 결과를 단단하게 지키고 또 다음 단계를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고요. 이것이 바로 무작정 굶거나 참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반응을 이해하고 영리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식단을 영리하게 조절했다면 이제 두 번째 기둥인 훈련, 즉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칼로리를 줄이는 상황에서 근육 손실이라는 최대의 적을 막아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훈련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훈련 빈도와 볼륨, 그러니까 운동량에 관한 건데요. 다이어트 중에 근육을 지키려면 근육한테 계속 너 아직 필요해 이런 신호를 꾸준히 보내줘야 되거든요. 이걸 위해서 각 주요 근육 그룹을 최소 일주일에 2번 이상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한 번에 몰아서 아주 힘들게 운동하면 안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저항 운동, 근력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 단백질 합성이 활발해지는 시간은 대략 한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지속돼요. 그 이후에는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거든요. 만약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운동한다면 근육 보존을 위한 신호가 없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죠. 하지만 주 2회나 3회 정도 훈련을 하면 이 근육 합성 촉진 신호를 거의 끊임없이 유지시켜서 칼로리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근육이 분해되는 걸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운동량은 근육을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양보다 훨씬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연구를 종합해보면 근육 부위당 한 번 운동할 때 한 3세트에서 8세트 정도의 훈련이 근육량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면서도 40대 이후에 좀 제한된 회복 능력을 고려했을 때 부담이 크지 않은 합리적인 범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칼로리 섭취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우리 몸의 회복 능력이 평소보다 떨어져 있잖아요. 이때 회복 능력을 생각을 안 하고 너무 많은 운동량, 예를 들어서 부위당 주 한 10세트 이상 이렇게 소화하려고 하면 몸은 회복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로만 쌓이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게 근육 성장을 방해하는 걸 넘어서 근손실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위당 3세트에서 8세트, 주 2회 정도의 훈련이 근육 보존 신호를 보내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최적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피로 관리입니다. 이 훈련 중에 스트렝스, 그러니까 내가 다룰 수 있는 중량이 계속 떨어진다면 즉시 휴식하라는 건데 이건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이어트 중에 훈련 시에 다룰 수 있는 중량의 변화는 우리 몸 상태를 알려주는 아주 민감한 지표, 바로미터랑 같아요. 스트렝스가 그냥 일시적인 컨디션 난조가 아니라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건 우리 몸의 회복 속도가 훈련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즉,
더 이상 근육을 지킬 여력이 부족하니까 잠깐 쉬어가세요 라고 몸이 보내는 메시지인 셈입니다. 운동 중에 평소 들던 무게가 계속 버겁게 느껴지고 기록이 줄어들면 내가 의지가 약한가 하고 자책할 게 아니라 내 몸이 지금 회복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신호로 받아들이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이때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리커버리 하프 위크나 볼륨 디로딩 같은 전략이에요. 이건 훈련할 때 사용하는 중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트 수나 반복 횟수를 평소의 절반 정도로 줄이는 방식입니다. 훈련으로 인한 피로의 주범인 이 볼륨을 줄여서 신경계와 근육에 쌓인 피로를 효과적으로 푸는 거죠. 동시에 중량은 유지하니까 근손실을 막는 신호는 계속 보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유산소 운동의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속 가능하고 관절에 부담이 적은 걷기, 이런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선택하라는 건데요. 유산소 운동이 다이어트에 거의 필수처럼 여겨지는데 종류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유산소 운동이 심혈관 건강이나 칼로리 소모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한데 40대 이후의 근육 보존이라는 목표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종류의 유산소 운동을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유산소 운동이 우리가 공들여하고 있는 이 저항 운동의 수행 능력 그리고 회복 과정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달리기처럼 땅에 발을 좀 이렇게 강하게 디뎌야 되고 강도가 높은 유산소 운동은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걷기 같은 운동이 이상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달리기처럼 강도가 높은 유산소 운동은 근력 발달을 방해하는 이른바 간섭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회복 자원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히트라고 하죠. 이런 거나 장시간 달리기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히트는 짧은 시간에 많은 칼로리를 태울 수 있어서 시간 효율은 좋지만 신경계나 관절에 상당한 피로를 주기 때문에 정작 그 근육 보존에 더 중요한 저항 운동의 질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권장되는 선택은 걷기, 실내 자전거 타기 아니면 일리프티컬 머신 이용하는 것 같은 이 저강도, 저충격 유산소 운동이라고 부르죠. 이런 운동들은 관절에 주는 부담도 적고 회복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서 저항 운동을 거의 방해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꾸준히 실천하면 상당한 칼로리를 소모하고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는 이런 효과는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40대 이후 다이어트 중 훈련의 핵심 목표는 운동을 통해 직접 지방을 태우는 게 아니라 근육을 지키는 것, 그 자체에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체지방 감량은 주로 앞서 이야기한 영리한 식단 조절과 필요하다면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요. 저항 훈련에 투입하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오직 근육한테 너 여전히 필요하니까 사라지지 마 라는 강력한 생존 신호를 보내는데 집중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훈련이 성공적이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얼마나 지쳤는지가 아니라 꾸준히 스트렝스, 그러니까 다루는 중량이나 횟수를 유지하거나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지 여부가 되어야 됩니다. 피로는 관리해야 될 대상이고 스트렝스가 떨어지는 건 실패가 아니라 회복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데이터로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훈련 전략을 요약해보면 다이어트 중에 근육을 지키려면 각 근육 그룹을 주 2회 이상, 부위당 3세트에서 8세트 정도의 과하지 않은 볼륨으로 꾸준히 훈련을 해야 되고요. 만약 스트렝스가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면 회복 부족의 신호로 받아들여서 볼륨을 줄여서 쉬어야 되고 유산소 운동은 걷기처럼 저강도 저충격 운동을 선택해서 근력 훈련에 회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식단과 훈련 전략을 이렇게 잘 세웠다고 해도 이것만으로는 퍼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조각인 회복은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을까요? 특히 잠과 마음가짐이 다이어트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7번째 원칙은 바로 수면의 절대적 우선순위 확보인데요. 수면의 질과 양을 최우선으로 챙겨야만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식단과 훈련으로 얻은 긍정적인 효과를 온전히 누리면서 회복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하루 7시간에서 9시간 정도의 질 좋은 수면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40대 이후 다이어트 성공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잠이 부족하면 구체적으로 다이어트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우리 몸의 호르몬 환경이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는 막 늘어나는 반면에 근육 합성과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테스토스테론 같은
남성 호르몬 수치는 급격하게 떨어져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일주일 동안 매일 밤 5시간만 잔 이 젊은 남성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무려 10%에서 15%나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자연적인 노화 과정에서 10년에서 15년에 걸쳐 일어나는 감소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단순히 잠을 좀 덜 자는 것만으로도 호르몬 불균형이 그렇게 심각해져서 근손실 위험까지 커진다니까 좀 충격적이죠. 두 번째 문제는 근육 자체가 회복되고 새롭게 합성되는 능력, 그러니까 근육 단백질 합성 비율이 직접적으로 떨어집니다. 실제로 단 하룻밤만 제대로 못 자도 근육 단백질 합성이 18%나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도 우리 몸이 그 재료들을 이용해서 근육을 효과적으로 만들고 유지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식단 조절의 어려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곤하면 자꾸 뭔가 먹고 싶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수면 부족은 식단을 지키는 걸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잠을 못 자면 우리 몸에서는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고요. 반대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 분비는 줄어듭니다. 설상가상으로 뇌에서는 당분이 많고 짜고 기름진 그런 고칼로리 음식에 대한 갈망이 커지는 동시에 이런 충동을 억제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전두엽의 기능은 떨어져서 식욕 조절이 매우 어려워지는 거죠. 역으로 생각하면 다른 건 몰라도 잠만 잘 자도 다이어트 과정이 훨씬 수월해지고 성공 확률도 확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수면은 우리가 식단과 훈련에 쏟는 노력을 몇 배로 증폭시켜주고요. 반대로 수면 부족은 다른 모든 노력을 그냥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따라서 다른 활동 시간을 좀 조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양질의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원칙은 현실적인 목표 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의 경우 체지방률 10%에서 15% 정도를 현실적인 목표로 설정해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목표는 좀 높게 잡아야 동기부여가 더 잘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목표 설정 물론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야심차거나 좀 비현실적인 목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 보디빌더 수준인 한 자릿수 체지방률을 일반인이 목표로 삼는다면 이걸 달성하기 위해 이 요구하는 노력과 희생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이건 몸과 마음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줄 뿐만 아니라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 앞에서 쉽게 좌절하고 결국 다이어트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현실적이면서도 건강하고 또 보기에도 좋은 목표 수준일까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남성의 경우에는요,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미적으로도 충분히 보기 좋은 수준으로 여겨지는 체지방률은 대략 10%에서 15% 사이 정도입니다. 이 범위를 넘어서 극단적인 체지방률을 무리하게 추구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 호르몬 불균형이라든지 면역력 저하, 과도한 근손실 위험 증가 같은 상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어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게 다이어트 과정을 좌절과 스트레스의 연속이 아니라 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여정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9번째 원칙은 마음가짐에 대한 겁니다. 인내심을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다이어트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결국 얼마나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가, 즉 준수율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완벽하고 효과적인 계획이라도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실제로 수많은 연구에서 특정 다이어트 방법의 종류, 예를 들어서 저탄수화물이냐, 저지방이냐 이런 것보다 그 방법을 얼마나 꾸준히 실천했는지가 장기적인 체중 감량 및 유지 성공을 더 잘 예측한다, 이런 일관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갖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말하는 걸까요? 체중계 숫자의 작은 변화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계획된 식단과 운동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그 과정 자체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때로는 계획대로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날이 있더라도 너무 자책하기보다는 괜찮아,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런 유연성을 좀 갖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생활 방식에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작고 지속 가능한 습관부터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스스로한테 내가 이 방식을 1년 뒤에도 계속하고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자문해 보는 게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40대 이후 우리 몸에 나타난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일어난 변화죠.
그렇다면 이걸 건강하게 되돌리는데도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비록 좀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꾸준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만이 결국에는 건강한 몸과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이라는 값진 결과를 가져다 줄 겁니다. 결국 회복 전략의 핵심은 7번째 원칙인 충분한 수면 확보를 통해서 우리 몸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8번째 원칙인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스트레스 그리고 좌절을 피하고 마지막으로 9번째 원칙인 인내심과 장기적인 관점을 갖는 마음가짐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회복은 단순히 쉬는 걸 넘어서 식단이나 훈련만큼이나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7시간에서 9시간의 질 좋은 잠은 호르몬 균형을 최적화하고 근육 회복을 도와서 다이어트 효과를 배가시키는 필수 요소입니다. 또한 남성 기준 체지방률 10%에서 15% 같이 달성 가능하고 건강한 목표를 설정해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를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인 이 라이프 스타일 변화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인내심을 갖는 마음가짐이 꾸준한 실천과 최종적인 이 성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전략들은 느리지만 꾸준하게 이런 대원칙 아래서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을 하고 40대 이후에도 건강과 근육을 성공적으로 지키면서 원하는 몸을 만들어 나가는 현명한 길이 될 겁니다. 운동하며 똑똑해지는 경험. 구독은 그 즐거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애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였습니다.